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격돌을 합니다. 이곳 시간으로 11월 1일 오후 7시 15분,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일 새벽 4시 15분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서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아야 될 경기죠. 최근 경기력을 보면 토트넘이 9월 13일에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패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패배 같은 웨스트햄전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3으로 무승부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패배가 없이 오다가 지난번 엔트워프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연패의 늪에 빠지거나 혹시나 비기면서 무승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토트넘의 좋았던 상승세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또 홈에서 열리는 만큼 토트넘은 꼭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11월 5일에 루드고레츠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루드고레츠는 유로파리그 이 제2조에서 가장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주전을 총동원해서 승점 3점을 따내야 되는 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팀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토트넘은 자페탄강가 정도만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못 뛸 것 같고요. 브라이튼은 자한 바크시 등이 계속 부상으로 이제 빠져있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양 팀의 라인업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전형적인 4-2-3-1 전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서고 손흥민 선수, 은돔벨레 선수, 그리고 루카스 선수가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호이비에르와 시소코가 또 중원에 이 무게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이네요. 포백은요, 아마 레길론, 다이어, 토비 알더베이럴트, 도어티, 오리에 중엔 전 도어티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포백을 형성을 하고 요리스가 골문에 지킬 것 같고요. 브라이튼은 3-4-3, 3-4-2-1, 3-6-1 이 정도의 그런 전형을 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비와 허리를 두텁게 하면서 토트넘의 공세를 최대한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브라이튼의 라인업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브라이튼이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총 12실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골을 내준 위치들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 페널티킥으로 실점한 게 이제 3실점이 있어요. 여기에 골 에어리어 안에서 3실점을 했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5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슛으로 한 방을 얻어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세분화를 해보면 PK 실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골 에어리어 안에 3번의 실점은 거의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고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2선에서 침투가 들어가서 스루 패스가 들어가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 맨유에 레시포드에게 이제 골을 허용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개인기로 수비수를 무너지면서 골을 허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중원에서 끊겨가지고 측면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져서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중거리 슛 실점 같은 경우에는요, 순간적으로 이 브라이튼이 3백을 사용을 하는데 중앙 수비수들 그리고 그 앞선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공간을 내줬고, 이때 이렇게 한 방 때리면서 중거리 슛으로 실점을 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점은 되지 않았지만 웨스트브롬이라든지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서 공간을 내줘서 슈팅을 허용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점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3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9월 26일 맨유와의 경기에서 맥과이어 선수에게 골을 내준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이 왼쪽에서 프리킥이 올라왔는데 파포스트로 되게 크게 노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리고 헤딩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달려들던 맥과이어가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리고 두 번째 만에 간 거고, 그 앞에 이제 그 말고 두 번의 이제 골 에어리어 안에서 실점을 했을 때도 거의 다 대부분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바로 헤딩으로 가는 모습들, 헤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전 패턴을 한번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프리킥이라든지 코너킥에서 순간적으로 분명히 브라이튼의 중앙 수비수 피지컬도 좋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집중력이 확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한다. 세트피스에 약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전 패턴 두 번째 제가 주목한 실전 패턴은 10월 3일 에버튼과의 경기 하메스의 골이었습니다. 이때는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다가 중원에서 패스 미스가 났고요. 그 패스 미스를 하메스가 끊어내면서 바로 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메스는 다시 전방으로 쇄도를 하고요. 볼이 중원 그리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바로 오른쪽으로 와서 수비진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메스가 마무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패턴 플레이에도 이런 모습에도 브라이튼이 상당히 약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브라이튼의 실전 패턴, 제가 주목한 세 번째 상황은 9월 14일 첼시전에서 제임스의 골입니다. 전방에 있었던 첼시의 선수들이 계속 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브라이튼의 3명의 수비수들 그리고 이제 다른 수비수까지 이들을 막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배우 공간, 중원에 있는 배우 공간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제임스가 그대로 중거리 슛으로 때리면서 골네트를 갈랐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브라이튼 전에서 한번 해볼 만한 공격 패턴 세 가지 그 실전 패턴, 실전 상황을 복기를 하고 응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 중원에서 측면으로 갔다가 다시 패스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측면을 계속 흔들면서 마지막에 반대편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측면을 계속 흔들면서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하나의 좋은 공격 패턴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트피스 상황,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니어포스트에서는 강하게 올려가지고 우리 편 맞고 들어가든 상대편 맞고 들어가든 그렇게 골을 놓고, 파포스트를 놓을 때는 좀 높게라든지 아니면 좀 골키퍼가 섣불리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점, 이렇게 휘어가지고 저쪽 지점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해결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여기서 패스를 찔러가지고 콤비네이션으로 해결하든, 1, 2, 1, 2, 3 이렇게 가든, 이런 식의 패턴 플레이를 한번 노려봐라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공격진을 쇄도하고 그 뒤후에 배후 공간에 공간이 났을 때 이 선에서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짓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거나, 해리케인이 내려서 패스를 찔러줬다가 뒤로 빠졌을 때, 아니면 손흥민 선수, 루카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쫙 앞으로 가가지고 케인 선수가 앞으로 가면 분명히 이 수비수들이 딸려가고 그 배후 공간이 나올 거거든요. 요 배후 공간에서 은돔벨레라든지 호이비에르라든지 이런 선수들, 또 레길론 선수도 한 번씩 괜찮더라고요. 레길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경기장에서 또 경기 후 분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